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의 기억입니다.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의 심장이 무너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오후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던 삼풍백화점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502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지고 937명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그날을 말입니다.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녁 뉴스를 보시다가 긴급 속보가 나왔을 때의 그 충격을 말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참혹한 현실은 우리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풍백화점, 그곳은 1989년에 문을 연 강남의 대표적인 백화점이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5층의 웅장한 건물로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당시만 해도 강남은 새로 떠오르는 신도시였고 삼풍백화점은 그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백화점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특히 강남 지역은 새로운 소비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 탄생했습니다. 최신 유행 상품들을 판매하고 각종 문화시설까지 갖춘 종합 쇼핑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백화점으로 포지셔닝했죠. 당시 사람들에게 삼풍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백화점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삼풍그룹이 본사 사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1987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공사 도중 계획이 바뀝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죠. 문제는 이미 사무용 건물로 설계된 구조를 억지로 백화점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사무용 건물과 백화점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용 건물은 칸막이가 많고 하중이 분산되지만 백화점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백화점은 사무용 건물보다 훨씬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 기둥을 줄이고 벽을 허물었습니다.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한 건축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는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화점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건축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이익을 우선시한 건물주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공사 과정에서 원래 설계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둥의 개수를 줄이고 철근의 양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비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죠. 모든 게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의 생명 줄인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사해보니 철근량이 설계 기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콘크리트도 강도가 기준에 훨씬 못 미쳤죠. 이런 부실 공사가 나중에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5층에 대형 냉방시설을 설치한 일입니다. 원래 설계에 없던 무거운 장비를 건물 꼭대기에 올린 것이죠. 각각 15톤씩 되는 거대한 장비가 4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총 60톤의 무게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던 셈이죠. 마치 허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과정에서 철근의 양을 줄이고 콘크리트의 품질도 떨어뜨렸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 건설업계의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만 몰두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안전은 뒷전이었죠. 건축 인허가 과정도 형식적이었고 제대로 된 안전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감리도 부실했습니다. 감리는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인데 당시에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감리는 드물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서류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장 실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죠. 당시만 해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특히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은 더욱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문을 연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5층에는 원래 없던 한식당들이 들어섰고 지하에는 대형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건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훨씬 초과한 것이죠. 특히 5층의 한식당들은 큰 문제였습니다. 무거운 온돌 시설과 각종 주방 설비들이 추가로 설치됐거든요. 원래 설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워진 거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대형 보일러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건물 전체를 난방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이것도 원래 설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 강도는 처음 지을 때부터 부족했죠. 마치 체중을 견디지 못하는 다리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 동안 삼풍백화점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백화점이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가끔 벽에 작은 금이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페인트로 덧칠하라고 하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1994년경부터 건물 곳곳에서 작은 균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노후화 현상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또한 건물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징조들도 모두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운명의 그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6월부터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됐죠. 삼풍백화점은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해야 했습니다. 5층에 설치된 대형 냉방시설이 하루 종일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냉방시설이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장비들이 계속 진동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진동이 이미 약해진 건물 구조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했습니다. 마치 병든 나무를 계속 흔드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6월 28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직원들이 위를 올려다보니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딱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이때부터 건물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층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기둥에서는 작은 균열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5층에서 근무하던 청소부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둥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시멘트 가루 같았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6월 29일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5층 천장에서 시멘트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경영진은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직원이었던 한 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괜찮다, 계속 영업하자였어요. 장사가 우선이었던 거죠. 오전 10시경 5층 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바닥의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실금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금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페인트가 갈라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 자체에 금이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5층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시멘트 조각도 더 많아졌습니다. 일부 고객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분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5층 바닥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 5층 한 식당 직원들이 집단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바닥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기둥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바닥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3시경 드디어 5층 일부 구역에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전체를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층은 계속 영업을 했죠. 이때 몇몇 임원들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했던 거죠. 하지만 일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는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 5층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손님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괜찮다. 계속 지켜보자. 오후 5시경 몇몇 임원들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위험을 감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손님들과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나중에 큰 논란이 됩니다. 오후 5시 30분경 5층 전체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5시 57분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층에 있던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건물은 북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불과 20초 만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4m 높이의 잔해 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의 참혹함을 목격한 시민들은 아직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멀리서 보니까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사라진 거죠. 그 순간 백화점 안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쇼핑을 즐기던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온 젊은이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잔해 속에 묻혔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오후 6시 1분에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 직원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5층짜리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는 화재 신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에는 연이어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6시 10분 첫 번째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본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백화점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해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즉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잔해를 걷어내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래에 있는 생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승현 씨라는 19세 청년이 구조됐습니다. 붕괴 4시간 후인 오후 10시경이었죠. 그는 5층 화장실에 있다가 변기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박승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죽는구나 싶었는데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첫 생존자가 구조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구조대가 투입됐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도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 장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대형 재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조견도 없었고 생명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도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주로 맨손과 간단한 도구로 잔해를 치워야 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정말 답답했어요. 생존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무거운 잔해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밤새도록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생존자들이 구조됐습니다. 6월 30일 새벽 두 번째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1층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었죠. 그녀는 계단 밑의 작은 공간에서 12시간을 버텼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구조대원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힘이 났어요. 구조 작업은 24시간 계속됐습니다.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교대로 잔해를 치웠습니다. 시민들도 물과 음식을 가져와 도왔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생존자를 구하려고 노력했죠. 붕괴 이틀 후인 7월 1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지원 씨라는 여성이 8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텼습니다. 박지원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갇혔어요. 처음엔 단순한 고장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목이 너무 말랐지만 참았어요. 누군가 구해주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생존자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파헤쳤죠. 7월 7일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강지문 씨라는 여성으로 무려 178시간을 잔해 속에서 버텼습니다. 일주일 넘게 물 한 방울 없이 버틴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총 161명의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502명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젊은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죠. 구조 작업과 동시에 원인 규명도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스 폭발이나 지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잔해를 조사한 결과 이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부실 시공과 무리한 증축,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던 것이죠. 조사 결과 철근량이 설계 기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훨씬 못 미쳤죠. 그리고 5층의 무거운 냉방시설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붕괴 직전 경영진들이 미리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객들과 직원들을 그대로 두고 도망간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삼풍그룹 이준 회장과 한상국 전무 등 경영진들이 구속됐습니다. 시공사 대표와 설계사 대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부터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사실, 그리고 위험을 알고도 영업을 강행했다는 사실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공사비 절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지가 드러난 점입니다. 원래 설계도면에서는 기둥이 48개 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6개만 세웠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죠. 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현장 책임자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철근도 줄이고 기둥도 줄이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붕괴 당일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매출을 우선시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몰래 대피했죠.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입니다. 오후 3시경 이준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황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보고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 시간에 이미 건물을 떠났어요.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고의적 살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7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유족들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5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자가 고작 7년을 살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죠. 한 유족은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데 당신들은 몇 년 후면 또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처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안전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특히 건설업계는 더욱 심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품질이나 안전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어요. 중요한 건 공기를 맞추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었죠. 이런 풍토는 삼풍백화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대구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어요.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우리나라의 건축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됐고 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화됐습니다. 특히 재난 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설립됐고 119구조대가 전문화됐습니다. 각종 구조 장비도 대폭 확충됐죠. 건축법도 강화됐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됐고 감리 제도도 강화됐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도 크게 늘어났어요. 또한 건축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의무화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게 됐죠.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경제적 이익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적과 무리한 증축,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죠. 삼풍백화점과 너무나 닮은 구조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이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역시 안전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한 결과였어요.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아마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안전시설을 만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삼풍백화점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아크로비스타라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날의 참사를 기억할까요? 추모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 추모비. 1995년 6월 29일 이곳에서 희생된 502명의 영령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유족들은 매년 6월 29일이면 그곳에서 추도식을 엽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유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꿈만 같아요. 아침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가족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추모비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유족의 말입니다. 우리 딸은 그때 17살이었어요. 친구들과 쇼핑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죠. 이제 45살이 됐어야 하는데 시간이 그날에 멈춰버린 것 같아요. 유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는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가족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소규모 건물들의 부실한 안전관리, 대형 행사에서의 안전대책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말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징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붕괴 전날부터 여러 전조 현상이 있었지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50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의 중요성입니다. 건물주나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허가권자, 감리자 모두가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의 중요성입니다. 위험 상황을 숨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부실한 안전 관리, 그리고 여전한 안전 불감증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 그리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에 맞서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도 변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건물들도 한 번씩 살펴보세요. 비상구는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비치되어 있는지, 계단은 안전한지 말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의 희생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8년 전 그 참혹했던 하루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로 떠난 502명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며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